9월 19일 수요일 오늘장 일장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외로 자산 맵 기금을 10조엔 확대하겠다라는 유럽과 미국 공조에 이은 일본의 통화 완화 정책, 경기 부양책이 장중 한 12시경 전후에서 나오면서 장을 위쪽으로 틀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외국인들 현물 매수를 끌어들이면서 2천선 안착을 오히려 가능케 했다라고 보여주는데요. 장중에 한번 반전 포인트가 일본에 의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의 현물이 8일째까지 이어지면서 종가 기준 한 2천원 가까이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장중에 2010선도 갔었습니다. 종가상 2010선까지 회복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원달러 환율은 종가상 연 저점을 경신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9월 19일 수요일 바로 안철수 원장이 지금 막 기자회견을 연 모습인데요. 지금 구세군 회관에서 열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속보가 나오는 대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18대 대선 딱 3개월 남은 대선에는 박근혜, 문재인 후보에 이어서 안철수 후보까지 뛰어들며 3강 경쟁 체제로 완전히 구도가 짜여지게 되었습니다. 관련한 정치 테마주 매매, 특별히 대선 테마주 어떤 종목을 보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많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오늘 2부 특집으로 정치 테마주 매매 기법을 다루어 드릴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약 후강의 흐름을 보이면서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시행 발표 이후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면서 오전장 내내 내림세를 보였던 코스피 지수는 일본은행의 통화 완화 소식과 프로그램 매수세 확대로 오후 들어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입니다. 전거래보다 0.15% 상승한 2007.87포인트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프로그램 매매에서 빠르게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됐는데요. 오늘 3천억 원 넘는 매수 물량 집계가 됐고요. 외국인도 오늘로써 9거래일째 시장을 지켰습니다.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도 1,800억 원 넘는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반면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세가 좀 부담이 됐는데요. 오늘 기관은 1,536억 원 매도 물량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상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520선을 굳힌 모습입니다. 장 초반 개인의 매수세에 오름세를 보였던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재차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마감 종가입니다. 전거래보다 0.88% 상승한 528.11포인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장중 매도로 전환했지만 이 외국인과 기관이 그 갭을 메꿨는데요. 기관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장을 지켰습니다. 기관을 통해서 252억 원의 순매수 집계가 됐습니다. 환율은 일본은행이 공격적 양적 완화에 나서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크게 누그러져 오후 들어서 달러 매도가 좀 집중이 됐는데요. 마감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3원 50전 하락한 1,114원 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막판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자 소폭 밀려나면서 주당 1,000원씩 하락했고요. 131만 4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3인방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현대차가 2.21% 하락했고요. 현대모비스가 주당 4,000원씩 밀리면서 31만 9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기아차 역시 3%대로 크게 하락했네요. 오늘장 73,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약보합권에서 26만 4,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신한지주가 강보합권에서 한국전력은 1.8%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가 소폭 상승폭을 줄였지만 2.84%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2만 3,5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69% 하락하면서 28,7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CJ 홈쇼핑이 2%대로 하락했고요. 안내비 반면에 막판에 하락 전환하면서 소폭 밀려났습니다. 12만 4,9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반면에 파라다이스 1.79% 상승했고요. 다음 강보합권에서 11만 1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CJENM도 강보합권에서 SM은 2.33% 강세 보였고요. SK브로드밴드는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5.35% 급등 마감했고요. 3,84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ICT 0.81% 하락했고요. 젠백스도 2.61% 밀려나면서 4만 1,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들어서 대부분의 업종이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IT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가격 담합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에 오전장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후 들어서 반등하나 싶었는데 삼성전자는 막판에 또 밀려났습니다. 131만 4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LG전자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77,1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 2.84% 상승했고요. 삼성 SDI가 2.7% 상승하면서 15만 2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양강 구도로 양사 부품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블루콤 3.15% 상승했고요. 플렉스컴은 5.45% 오르면서 11,6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와이솔이 3.52% 그리고 이녹스가 2.22% 상승했고요. 인터플렉스는 주당 2,300원씩 오르면서 71,2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금융주들이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 기금 확대 조치 발표에 오후 들어 코스피 지수와 동반 상승했습니다. 오늘 관련주 살펴보시면 신한지주가 강보합권에서 39,2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KB금융이 1.22% 상승했습니다. 우리금융도 주당 50원씩 오르면서 12,0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하나금융지주가 2.17%, 기업은행도 1.17% 상승하면서 12,9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재 안철수 서울대 원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오늘 관련 테마주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련주 살펴보시면 오늘 오전장에서 좀 주춤하다가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막판에 또 죄다 밀려난 모습입니다. 안랩은 주당 100원씩 하락하면서 12만 4,9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잘만테크와 우성사료도 막판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반면에 오늘과 내일은 상한가 기록했고요. 솔고바이오가 3.13% 상승 마감, 써니전자도 5.83% 오르면서 7,08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관련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원장이 선거본부를 SNS 중심으로 꾸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가면서 SNS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로원과 가비아 그리고 KAI-NX와 필링크 모두 상한가 기록했고요. 나우콤은 12% 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12,9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의 양자 대결 구도에서 처음으로 역전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관련 테마주들은 장초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후 들어서 움직임이 좀 주춤하다가 막판에 또 밀려났습니다. 바른손은 3%대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우리들 제약도 1%대로 상승했지만 우리들 생명과학 1.66% 하락 마감하면서 2,960원에 조광페인트도 1.09% 하락했고요. 유성 TNS도 1% 가까이 하락하면서 4,94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박근혜 대선 후보의 여론이 잠잠해지면서 관련 테마주들 역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관련 테마주 살펴보시면 오늘 비트컴퓨터가 3% 가까이 하락했고요. 보령 메디앙스가 1.71%, 이지도 1%대로 하락했습니다. 신흥은 7% 가까이 급락하면서 1,26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서한이 4.9%, 아가방 컴퍼니도 약보 합권에서 14,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휴대폰 결제 서비스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련주 살펴보시면 오늘 다날은 11% 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8,8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이니시스가 4.55%, 모빌리언스는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KG 이니시스 역시 4.55% 상승하면서 1,3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안철수 테마주 중에서 유일하게 미래산업은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강보 합세를 보였는데요. 최대 주주의 지분 전량 매도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세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주당 200원씩 하락하면서 1,18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 안철수 원장이 드디어 마침내 이윽고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책 출간한 지 딱 2달 만이고요. 대선에 딱 3달을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정치 테마주 흐름, 현재 그리고 현장 분위기, 기자회견 내용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분석부터 여의도 쪽 시각을 확인해 볼 텐데 NH투자증권의 김중원 연구위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발 호재, 오늘 프로그램 매수까지 의외로
코스닥까지 530선에 바짝 다가섰네요. 2000선도 사수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뉴욕 증시가 혼주 마감한 영향으로 뭐 국내 증시 또한 시작은 하락하며 시작했었는데요. 점심 때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 발표 이후 베이시스 강세로 인해 프로그램이 크게 유입되었고, 이에 따라 코스피도 소폭 상승하며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 가스, 의약, 은행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한 반면 뭐 의료 정밀, 운수 장비 업종은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과 미국에 이어서 일본까지도 일단 돈을 풀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돈이 나온다는 것은 소위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끝나나 Q3 약발 떨어지나 하는 시점에 일본이 또 하나의 재료를 던져준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유동성 장세의 약발 떨어지나 이런 얘기보다는 조금 더 연장의 무게를 둘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연말까지 글로벌 유동성 공조에 따른 주식시장의 유동성 랠리는 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근본 QE3가 어떤 제한이 없는 개방형 QE3라는 점도 특징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연말까지 코스피의 상승 흐름은 좀 지속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통상 QE1 때하고 2 때 시기에 이제 코스피 12개월 PER을 좀 보면 10배를 상회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Q3 기간 동안도 코스피 PER이 다시 10배를 상회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이럴 경우 코스피는 연말까지 2100선을 회복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뭐 2012년 들어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미국계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지만 QE1 때는 12조 원, QE2 때는 9조 원이 넘게 국내 증시로 미국계 자금이 유입된 점을 고려하면 근본 코스피 상승 구간에도 미국계 자금이 비슷한 수준의 자금 규모가 유입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미국계 자금은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중심으로 유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종보다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중심의 대응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냐 보이고, 업종으로 얘기하면 건설, 중소형, 증권같이 고베타 업종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입니다. 예, 연말까지 2100선 회복이 기대가 되니까 고베타 업종을 보자. 그럼 단기적으로 이제 전 고점이 2050 정도에서는 쉬어가는 걸 염두에 두면서 조정 시 매수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좀 비싸게 사는 것보다 이게 쉽게 안 눌려서요. 언제쯤 사면 좋을까요? 주식 비중 확대 포인트를 좀 짚어주십시오. 글쎄,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8월 중순부터 9월은 좀 기도해도 된다고 계속해서 네네. 말씀했기 때문에 네. 미리 좀 주식 비중을 늘렸어야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조정 시마다 말씀하신 것 같이 2000부터 2050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 장중 조정 시기가 보일 텐데, 그럴 때마다 너무 크게 뭐 저가 2000선 하회 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네. 장중의 조정 국면마다 좀씩 매수해 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고베타 업종이라고 아까 이제 유리하다고 하셨던 건설이라든가 조선증권 이쪽은 연말까지 긴 호흡에서 좋다라는 얘기세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는 이쪽 섹터 어떻습니까? 뭐 이쪽 보면 3분기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좀 반등이 기대됩니다. 뭐 그렇다고 이쪽 섹터들이 특별히 뭐 3분기에 좋은 건 아니고요. 오히려 좋은 쪽으로 보면 뭐 해운이나 반도체 이런 쪽들이 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유동성의 힘으로 간다는 관점에서 그 고베타 쪽이 좋고, 또한 뭐 건설 같은 경우에 Q 시기마다 모두 전반적으로 가장 높이 상승했던 업종입니다. 이런 관점을 보면 그래도 유동성 랠리 구간에는 이들 고베타 업종이 좋고, 또한 이제 그전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비차익 중심으로 미국계 자금이 유입할 수 있다는 점에선 업종보다는 그 시총 최상위 종목들 중심의 대응 전략이 사실은 이제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외국인, 특별히 미국계 장기 자금이 들어와서 2100까지 끌고 가는 시장에는 고베타 쪽 업종 대표주 쪽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특별히 건설, 조선증권, 유동성장 감안한 집중해야 될 섹터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NH투자증권 김중원 연구위원의 긴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출마하겠다 이 얘기를 듣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좀 소요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2월 19일 대선 구도에 이제 윤곽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자, 3시 그러니까 한 15분 전부터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를 했다까지는 들으셨죠? 현장에 나가 있는 이혜진 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현장 분위기 그리고 내용들 듣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결국 대선 출마 선언했다죠. 그 밖에 어떤 얘기들이 더 나왔습니까? 예,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드디어 그동안 해왔던 긴 고민의 마침표를 오늘 찍고 대선 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충정로 구세군 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데요. 그는 이 자리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출마 결심의 배경과 국정 비전을 알렸습니다. 지난 7월 안철수의 생각을 출간한 이후 각계각층 인사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면서 안 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했는데요. 그는 국민들이 정치 쇄신에 대한 열망을 자신에게 표현해 주셨고 이에 응하겠다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정치개혁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흑색 선전과 같은 낡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박근혜 문재인 후보에게 선의의 정책 경쟁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그는 조직과 세력 대신에 나라를 위해 애쓰는 사람과 함께 가겠다. 그리고 공직을 전리품으로 베푸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안 원장은 또 향후 5년간 대통령이 돼도 매우 힘든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힘을 합치면 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운영에 대한 언급도 살짝 했는데요.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성장 동력과 결합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 모두 발언에서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라는 어떤 작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안 원장의 측근들의 모습이 속속 드러났는데요. 안 원장의 조력자로 나선 프레시안 기자 출신의 윤태곤 씨와 허영 전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행사장에 나와서 준비를 같이 했습니다. 예. 자, 이제 모두 발언이 거의 끝나고, 기자들의 Q&A 시간이 이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기자들의 Q&A 속에 또 어떤 얘기들을 더 할지도 궁금한데, 일단 민주통합당 쪽에서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 표명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지 지금 한 며칠 정도가 지났을까요? 글쎄요.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이후로만 본다면 딱 8일 후입니다. 19일과 안철수 원장의 관계까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간 어떤 행보를 거쳐왔었는지 그것부터 좀 얘기를 정리해 볼까요? 예, 출마하기 과정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안 원장은 의사에서 시작해 벤처 사업가, 대학 교수라는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이번 대선 출마 선언으로 18대 대통령 후보라는 경력까지 추가하게 됐습니다. 안 원장은 그동안 정치권으로부터 수차례 정치 입문 제의를 받아왔지만 모두 거절하면서 정치권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출마를 고민하게 됐고 이후 박원순 당시 후보에게 아무 조건 없이 서울시장 자리를 양보하면서 단번에 대권 후보로 부각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민적 지지가 계속되자 지난 7월에는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가 가진 국정에 대한 비전을 소상히 밝혔고요. 두 달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으며 대권 출마 여부를 고민해 오다가 오늘 드디어 대권 출마를 공식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출마 여부가 아리송해서 이렇게 정치계 내부는 물론 국민 전체를 애타게 만들었던 경우는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여야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새누리당도 새누리당이지만 민주통합당은 내부적으로 또 후보 단일화 숙제도 안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쪽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새누리당은 고강도 검증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안 원장이 정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증을 자제해 왔는데요. 오늘 출마 선언을 계기로 본격적인 대선 검증에 나설 태세입니다. 오늘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한 안 원장 관련 의혹만 20가지가 넘는다고 강조하면서 당장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국감의 증인으로 불러세워서 검증을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개인 비리와 관련한 검증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 대한 공세도 본격화될 예정인데요. 민주당 역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민주당의 전략 홍보본부장인 오영식 의원도 후보 검증 과정을 피해갈 수 없다면서 오늘 포문을
선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개인 비리보다는 정치 신인으로서 국정 운영 비전의 미숙함에 대해서 공격 포인트를 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압박을 매우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 원장이 정당에 기반하지 않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야권의 최대 정당인 민주당 중심의 단일화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분명 이제 기자들 Q&A를 통해서 단일화 질의응답도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답은 안 나왔죠? 궁금합니다. 예, 안 원장도 지금 단일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딱 석 달 남았습니다. 18대 대선까지 말이죠. 향후 대선 시나리오, 예상 시나리오가 조금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까? 예, 정말 소소하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시나리오들이 그동안 쓰여져 왔는데요. 네. 지금 12월 19일까지 대선이 딱 3개월 남아 있습니다. 안 원장이 대권 행보에서 피해갈 수 없는 길목이 바로 이 단일화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그 단일화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을 본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방식을 놓고 온갖 시나리오만 난무한 상황인데요. 일단 두 후보 간의 단판이나 여론조사 방식을 포함한 경선, 이 두 가지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당이 없는 안 원장을 상대로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단판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시너지, 양 후보 간의 그 결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두 후보가 각자의 지지자를 최대한 끌어모아서 몸집 불리기를 한 이후에 대선 후보 등록일인 11월 26일 직전에 극적이고 감동적인 단일화를 통해서 야권 바람몰이를 해서 대선까지 이어가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야권 전체에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이든 단판보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경선 형식으로 좀 기울 것으로 일단은 점쳐집니다. 우선 오늘 대선 출마를 한 안 원장 측은 대선 주자로서의 공개 행보를 이제 내일부터 당장 이어갈 것인데요. 안 원장의 국정 운영 비전과 진정성을 알려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또 막 Q&A 통해서 나온 얘기 보니까 안철수 원장은 지금 시점에서 단일화 논의 자체는 조금 부적절하다, 국민이 허락해야 단일화가 나온다라고 또 안철수식 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인재신문 이혜진 기자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계속해서 안철수 기자회견에 관련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우리 테마주 매매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관련된 종목들 안랩을 비롯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매수 잔량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는 뉴스도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상암 DMC 지점의 장준호 대리님,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전지우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정치적인 어떤 부분들, 기자회견 내용들 브리핑은 일단 기자로부터 들은 상황인데요. 우리 전재호 과장님께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관련된 안철수 이제 주가 테마가 얼마나 이제 매수 주문이 몰리고 있는지 현재 상황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예, 대표적인 안철수 관련 종목 중에서 안랩이 있는데요. 안랩 같은 경우는 일단 한 10만 주 가까이, 9만 8천 주 가까이 시간의 잔량이 지금 쌓여져 있고요. 네. 그런 종목들과 이제 오픈 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요건 좀 저가 종목이라서 그런지 한 이제 69만 주 정도 일단 그렇게 많은 물량들이 일단 쌓여져 있고, 또 링네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일단 7만 주 이상, 이게 거의 대체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지금 시간의 잔량으로 지금 그 안철수 관련주 테마주 쪽에 많이 그 매수 잔량이 많이 몰려 있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내일 장 시작하자마자 잡고 싶어도 잡지 못하는 안철수 관련 테마주가 속출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안철수 관련 종목들을 일단 계속 보시면 일단 대체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대선 종목들 보시면 이제 박근혜 관련주, 문재인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되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안철수 원장이 드디어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일단 안철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잔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은데, 사실 전일, 전전일, 이번 주 초 같은 경우에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 사실 꺾이는 흐름을 먼저 보여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새 대선 주자들의 모든 종목들이 다 상승 흐름보다는 일단 안철수 종목 중심으로, 안철수 테마주 중심으로는 일단 내일은 일단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이게 대체로 지금 나와 있는 종목들이 인맥주인 걸로 봤을 때는 일단 뭐 거의 끝물의 흐름이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종목까지 포함해서 이제 인맥 관련주는 끝물이다. 네, 뭐 일단 제가 처음부터 이번에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일단 안철수 원장이 대선을 출마를 하면서 일단 실제 대선 테마주들에게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왔는데요. 예. 제 첫 번째 내용이 일단 안철수 원장이 드디어 이제 대선 출마를 하면서 이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 세 명으로 딱 좁혀졌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왔던 테마주들이 대체로 보시면 그 지인들과 뭐 학벌 관련 그런 인맥주들이 대체로 그런 테마주를 형성해서 지금까지 흐름을 왔다면 이제 드디어 인맥주로 그런 흐름들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새 대선 주자들이 우리나라의 앞으로 이제 향후에 대한 어떤 정책들로 인해서 거기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로 이제 종목이 확실하게 이제 재편이 되는 흐름으로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인맥주 관련주인 그런 뭐 대유신소재나 뭐 하츠, 신우, 서한, 엠텍비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은 다른 흐름이지만 이번 주 초나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가량 일단 꺾이는 흐름을 일단 먼저 보였던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관련주도 우리들 생명과학이나 뭐 우리들 제약, 위노바 같은 것들도 사실 조금은 흐름이 이제 인맥주로는 조금 꺾이는 흐름이 나왔고요. 사실 안철수 인맥주는 오늘이 사실 그날이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은 달랐지만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테마주 같은 경우도 사실 꺾이는 흐름이 나왔지만 오늘은 뭐 워낙 이슈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안철수 종목들이 일단 아침에 좋았다 끝에 밀리는 흐름을 봤을 때는 사실 인맥주는 이제 좀 끝물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세 명의 후보들이 이제 대선 흐름에 따라서 갈 때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사실 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계속 나올 텐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더 신문이나 뉴스나 여론 형성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은 이제 테마주 매매하시는데 좀 쉬운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지율이 누가 좋아졌다, 누가 누구를 엎었다 이런 뉴스나 여론이 형성됐을 때는 그 종목 테마주를 관심 종목에 놓으셨다가 아침에 흐름이 좋을 때는 따라가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그 안철수 원장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사실 뭐 그분이 사실 뭐 보안, 네트워크 설계 그런 쪽에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사실 2007년도 대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명박 대통령 때 가장 이슈가 됐던 종목이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화공영이 가장 이슈가 됐었습니다. 사실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거의 한 25배, 2,500%까지 왔고 사실 최저점에서 잡았으면 일단 뭐 60배 가량 나는 수익이 났었는데요. 그때 보시면 그 재미있게 연결을 해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 건설사 회장이었고 건설사 사장이었고 이제 이화공영 쪽도 이제 건설 쪽이었으니까 물론 그때가 그 4대강 테마가 있었지만 뭐 마지막으로 보실 게 이제 그런 그 안 원장이 대선에 나왔을 때는 뭐 보안 네트워크 설계 그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하나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통으로 다 얘기하셔가지고 예. 일단은 뭐 인맥 관련주는 끝물이다 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고요. 또 안철수 관련된 원장의 어떤 일이 보안, 백신이었음을 좀 감안해 보면은 이쪽도 또한 공략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입을 떼지 않으셨던 우리 장준호 대리님의 생각은 어떤지 사실. 안철수 원장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사실 모든 그 윤곽은 오늘로서 틀은 완전히 짜여진 거잖아요. 때문에 이 다음에는 정책 관련 테마다 이 얘기도 일리는 있는데 그냥 일단 자유롭게 우리 대리님의 생각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우선 안철수 대선 출마 선언은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견을 했던 일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미 오늘 지금 당장 발표가 났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금 인맥 관련주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안철수 원장이 대선을 출마했기 때문에 그 인맥 관련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인맥들이 과연 그런 정책에 과연 참여를 할 수 있냐 없냐 그게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냥 단순 인맥으로는 이제적으로 계속 호재가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인맥 관련주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효과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안철수 원장이 지금 제가 기자회견을 어떻게 했는지 잘 정확히 못 들고 와가지고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안철수 원장의 기자회견을 예상했기 때문에 안철수 원장이
자기가 그런 의사를 어느 정도까지 명확하게 표방했고 자기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그 정도까지 그 자기의 의견을 표명을 했다면 어느 정도의 인맥 관련주도 오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야권 단일화에 대한 성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철수 원장도 중요하지만 이제 문재인주도 좀 각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원장이 뭐 오늘 대선 출마를 했기 때문에 뭐 이 시장이 파급하는 영향이 뭐 엄청 크지는 않을 거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인맥 관련주보다는 이제 안철수 원장이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정책 관련주나 자기 이제 선거 캠프에 이제 누가 어떤 인사가 이제 들어오냐 그런 관련주를 이제 찾아보시는 게 좀 더 앞으로의 수익률을 올리는 데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아주 좋은 포인트네요. 제가 이제 듣기에는 안철수 관련된 보완주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되살려 볼 필요가 있고 또 안철수 안에 이제 대선 캠프 이제 오늘 좀 사람들이 보였는데 뒤에 서 계신 분들 그 캠프 안에 있는 안철수의 사람들과 관련된 또 인맥 요거는 또 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인맥 중심의 테마는 지고 이제 정책 테마로 옮겨갈 거다라고 아까 해주셨는데 우리 정 과장님 그러면은 인맥 관련 테마가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짧게 좀 소개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다면 빨리 팔든가 해야 되잖아요. 예, 일단 먼저 그 인맥 관련 테마주 중에서 먼저 박근혜 인맥 관련 테마주 먼저 이 차트를 잠깐씩 보시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짧게 볼게요. 네, 일단 먼저 보실 게 이제 대유신 소재를 먼저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대유신 소재 같은 일단 그 이번에 테마주의 성격이 일단 2007년도랑 약간 좀 달랐던 이유가 뭐냐면 그 4월 달에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박근혜라는 일단 그 정말 강력한 후보가 먼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테마주가 일단 미리 좀 많이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단 그 12월 달 같은 경우 일단 먼저 이제 테마주가 형성이 되면서 움직였던 일단 12월 달 이때를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박근혜 그때는 이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에서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이제 맡으면서 이제 전면에 확실하게 드러났을 때 일단 테마주 이제 대유신 소재가 일단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1월 달에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이제 금감원에서 테마주에 대해서 이제 단속을 한다 해서 1월 달에 급락이 나왔고요. 다시 그 2월 달부터 다시 올라갔던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던 거는 이제 그 흐름이 끝나고 나서 다시 그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올라갔던 거고요. 그런 흐름들이 일단 마무리되었다가 다시 그 5월달 쪽에 이제 다시 요쪽에 이제 5월에 다시 흐름이 일단 6월달, 5월달 쪽으로 해서 흐름이 다시 나오는 건데 요때부터 이제 여론조사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요거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일단 비트 컴퓨터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그것도 이제 12월 달에 일단 이제 그 박근혜 그때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확실히 됐을 때도 확실히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5월 달에 다시 이제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이제 여론조사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일단 7월 달에 이제 급락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요때는 일단 그 박근혜 위원장이 이제 그때 이제 그 출마 선언을 이제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모든 이슈가 이제 나왔다라고 해서 차익 실현을 한번 하고 이제 다시 여론조사가 이제 다시 뭐 박근혜가 차기 대통령 1등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대선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이런 흐름들을 보이는 게 거의 대체로 비슷하고요. 조금 다른 게 이제 대림 비엔코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약간 다른데 요거는 약간 늦게 이제 대선주 이제 박근혜 대선주로 형성이 되었었거든요. 요 흐름이 이제 2월 달에 나타나서 대체적으로 큰 시세를 한번 줬다가 7월 달에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제 급락을 하고 다시 출마 선언으로 이제 다시 이제 지지율이 이제 올라가면서 여론조사로 다시 이제 테마로 형성돼서 가는 이런 흐름들이 대체로 테마주들이 비슷하게 그 인맥주들이 흐름을 그런 식으로 보여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테마주가 하는 이제 화진이라는 종목도 있지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재인 핵심 인맥 관련주 한번 볼까요? 짧게 주요한 종목들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문재인 관련 핵심주, 이제 대장주로 했다면 예전에는 뭐 바른손이 좀 최고의 대장주지 않나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뭐 올드 제약관, 올드 생명과학이 가장 좀 핫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인맥주로 해가지고 엄청 뭐 관련되는 뭐 동창이라든지 뭐 무슨 동문이라든지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 간단하게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TNS가 있고 서희건설, 신일산업, 뭐 이노바, 우리종명지주, 삼보산업, 태강, 대한제강, 조강페인트, 디오, 심성통산, 마니커 이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대부분
종목들이 최근의 흐름이 패턴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지금 그 이유가 왜냐면 문희 같은 주들은 사실 그런 안철수나 아무래도 그런 박근혜보다 아무래도 이슈를 많이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좀 인맥 주격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적었고 특히 또 우리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좀 인맥 자체가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 이상호 씨가 주요 대주주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뭐 법인 법무와 뭐 법률 자문 관계가 있다고 해서 최근에 올랐는데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은 진짜 단순하게 어떤 네. 실적이나 그 기업의 가치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그런 인맥, 진짜 말 그대로 인맥 갖고 주식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엔 이어서 안철수 관련된 인맥 주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상 뭐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현재는요. 예, 뭐 안철수 관련 인맥주에서 대표적인 게 안랩이 있죠. 안랩 네. 같은 경우에 뭐 이제 10월 달에 그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를 할 때부터 이제 안철수 연구소 이제 안랩이 그 흐름을 보였다가 이제 시장 선거를 하는 전날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급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흐름이 좋은 흐름으로 이제 뭐 안철수 원장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얘기들로 계속 그런 흐름으로 이제 양호한 흐름을 보이다가 1월 달에 어차피 똑같이 그 박근혜 관련주처럼 일단 뭐 금감원 조사 때문에 급락을 보였었고요. 3월 달에 이제 다시 그 현실 정치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오는 듯 해서 다시 3월 달에 올랐다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보여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20일 날 일단 안철수의 생각을 이제 딱 나타낼 때 그때 다시 한번 안랩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고요. 대체로 안철수 관련 주를 보시면 뭐 안랩뿐만 아니라 오픈베이스, 링네트 같은 경우에 대체로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안철수 인맥 관련주 일단 이런 것들이 있구나 보셨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될 텐데 두 분이 이렇게 정책 관련 수혜주를 약간 이동할 수 있음을 정책 관련 테마 분위기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다고 하고요. 상대편의 공약이라 할지라도 만약 자신이 대통령이 돼서 그 내용이 좋으면 끌어다 내가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거 문재인이 공약으로 내건 건데 라고 해서 안철수가 유명하다 배치되게 이렇게 플레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만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현재 어떤 정책을 각각 인물별로 펴놓고 있는지 우리 전재우 과장님부터. 예, 먼저 박근혜 관련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박근혜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박근혜 정책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세 가지로 크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일단 저출산 같은 경우에 뭐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그 서경 클린 뭐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이제 그 서울과 뭐 경기 그쪽을 연결해서 큰 공원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해서 뭐 누리플랜, 국보디자인, 시공테크 같은 그런 종목들이 일단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항만 물류 같은 경우에도 일단 네덜란드 방문했을 때 물류 시스템에 대한 굉장히 큰 관심을 나타냈었기 때문에 그때도 뭐 대표적으로 뭐 KLnet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림만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일단 충청도 쪽에 예전에 그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그때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걸 일단 그게 다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뭐 맞는 종목들이 이제 모핸드 포메탈, 뭐 이지바이오, 뭐 코리아 SE 뭐 이런 종목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특별히 좀 관심을 있게 보셔야 될 앞으로의 정책주 같은 경우에 보시면 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바이오가 그 가로림만 프로젝트와 연관이 되는 그런 정책 수혜주인데요. 이게 사실 실적도 바탕이 되면서 일단 거기에 연관이 됐던 게 사실 그 서산 쪽에 땅을 한 200억어치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좀 이슈가 연관이 되어 가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보시면 정책 관련주나 그 테마주의 특징을 보시면 사실 그렇게 관련이 너무 직접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걸쳐지는 부분이 좀 더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제가 사실 그 테마주 중에서 그 기업 탐방을 사실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는데 그 코리아 SE는 제가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기업 탐방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코리아 SE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업이 이제 옹벽 같은데 이제 이게 무너지는 걸 방지하는 그런 시설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배당도 굉장히 크게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기업 자체나 이제 최대 주주가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계속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코리아 SE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선 테마주로 해서 흐름을 크게 잡아서 크게 갈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업 가치도 앞으로 계속 그 사업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회사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테마 핵심 종목으로 그러니까 이지바이오하고 코리아 SE 이렇게 두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화진이라는 종목도 사실 시간 관계상 소개 못 하셨는데 화진이라는 종목도 괜찮은 건가요? 뭐 화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화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조만호 대표이사가 이제 박근혜 지지 모임에 있어서 좀 인맥주에 관련된 건데 이게 그 실제 기업 가치 대비해서 지금도 아직도 좀 싼 편이고요. 사실 한번 올랐다가 빠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가치 대비해서 다시 5,000원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도 기업 가치가 있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정책이나 그 인맥주나 그 테마주의 편성이 흐름이 되면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럼 화진, 이지바이오 그리고 코리아 SE 같은 종목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바로 예를 들어 내일 시초가에 바로 매수해도 좋은지 접근법 알려주시죠. 네,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내일 시초가에 바로 사는 그런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관심을 있게 보시다가 일단 흐름이 일단 테마주와 정확하게 이제 정책이나 어떤 얘기들이 이슈가 된 그날 아침에 일단 뭐 좀 많이 뜨겠지만 그때부터 좀 짧게 보시면서 좀 매수를 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코리아 SE나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가격 정도에 뭐 내일 정도에는 일단 한번 사셔서 뭐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기업 가치는 앞으로 성장성이 약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괜찮지만 사실 그 나머지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쉽게 접근하기보다는 일단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나 이슈가 확실하게 좀 일단 사실 박근혜 테마주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갖춰진 게 사실 지금 대표적으로 뭐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내일 당장 사도 괜찮을 만한 핵심주는 박근혜 테마주 가운데 코리아 SE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테마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책 관련된 어떤 정책과 관련 종목이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핵심주도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후보자들의 그런 정책 상황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일자리나 뭐 교육, 무상급식 거의 뭐 비슷한 취지로 나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문재인의 특별한 뭐 그런 테마주보다는 이런 정책 사항이 좀 겹치면서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얼마나 좋냐 그걸 좀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의 정책은 일자리와 교육 그 고령화에 대한 뭐 무슨 복지 이런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최근에 좀 많이 좀 핫하게 이슈가 됐던 이제 취업 관련 이제 관련주들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사람인 HAR 같은 경우는 최근 뭐 일자리 관련 공약 이후로 이제 문재인 그 후보가 발표한 이후로 굉장히 많이 이제 상승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급등했다가 좀 약간 종가로 좀 빠지긴 했는데 굉장히 많이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또 그런 대기업들의 공채 시즌도 겹쳐있기 때문에 이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관심을 열어두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윌비스라는 것도 이제 사람인보다 좀 더 3연속 상한가 가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이거 경찰 및 공무원 이제 학원을 하는 이제 회사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향후에 뭐 나오겠지만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통령이 된다면 향후에 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에 대한 뭐 채용 숫자를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교육 같은 경우는 저는 예림당을 우선 많이 뽑았는데 예림당 같은 경우는 이제 YCG라는 그런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내가지고 최근에 매출에 대한 이제 턴어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홈쇼핑에 대한 이제 전지 판매 증대도 이제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 관련되는 뭐 무상급식, 무상교육 뭐 이런 관련되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교육 쪽에도 좀 관심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가지고 뭐 휴비치라는 이제 의료 이제 안간악 의료기기 이제 회사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일본과 중국의 사업을 좀 많이 진출도 했고 이런 고령화에 대비해서 앞으로 이런 주식들도 매수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 가지를 꼽고 좀 핵심주로 꼽으려면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철수 원장을 좀 겨냥을 해서 문재인 후보가 SNS라는 걸 좀 한번 선거 캠프에 한번 꾸려보겠다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SNS 관련주를 조금 핵심주로 꼽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그 KINX라는 종목과 인포뱅크라는 종목을 꼽고 싶은데 KINX는 좀 최근에 좀 많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최근 오른 이유는 이제 카카오톡의
카카오톡에 대한 선거 운동도 이제 허용된다는 이제 법적인 허용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최근에 뭐 애니팡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니팡에 대한 이제 그 서비스 관련돼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SNS 관련된 이제 업체들 중에서는 KINX가 좀 가장 좀 핫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인포뱅크라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전자투표 뭐 문자로 이제 전화를 해서 투표하는 방식에 대한 조금 뭐라죠 그런 수요가 좀 많을 건데 앞으로는 단일화 방식을 통해서도 앞으로도 이런 문자 투표나 어떠한 일관된 국민의 의견이 첨가된 이제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전 단일화 되는 과정에서 이제 인포메이커라는 게 양방향 문자 투표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원천 특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런 투표 결과에 대한 좀 영향을 미쳐서 네. 인포뱅크 또한 이제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이제 빠르게 기자회견 이후에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제는 조금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맥은 다 같다 해도 안철수 관련 캠프에 꾸려지는 사람들 인맥은 또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 관련주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대 얘기를 들어봤는데 주요 이제 핵심 종목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안철수 얘기에 이제 조금 영감을 받아서 요거는 테마가 일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을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 과장님 시작해 주시죠. 네, 가장 먼저 그 안철수 그 대선 출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일단 아까 그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다른 후보들의 그 정책들도 저희가 이제 안철수 원장에서 수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흐름에서 가장 핫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 이제 일단 일자리 관련주입니다. 뭐 윌비스, 뭐 사람인, 에스코넥 이런 게 오늘 또 상한가를 쳤는데요. 지금 사실 가장 대장으로 볼 수 있는 게 일자리 창출에 관한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대선 테마주 중에서 지금 가장 강한 걸 뭐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윌비스가 가장 강하게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 회사 덩치가 너무 크거나 시가총액이 너무 많거나 지금 주가가 비싸거나 이런 종목들은 사실 좀 테마주로서 좀 성격이 좀 그 주가가 많이 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윌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좋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지금 시점에는 일자리가 가장 우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 대장은 윌비스다. 좋습니다. 장준호 대리님은요? 네, 저는 이미 이런 시장에 대한 종목들은 이미 좀 다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 지금 당장 그런 거를 매수를 따라 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런 정책주들이 좀 더 이제 좀 시들어졌을 때 그때 다시 재매수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 이유는 어찌됐든 이런 일자리 관련이나 뭐 교육 관련된 이슈들은 언젠간 다시 한 번 더 대선 치르기 전에 한 번 더 이슈로 다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금 당장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걸 매수하기보다는 좀 차트를 보고 좀 더 주가의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재매수하는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관심 1순위는 일자리. 예, 일자리랑 네. 교육 쪽으로 예.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대선 테마 분석을 해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나눕니다. 전재우 과장님, 장준호 대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대선 테마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